주식에선 어떤 데 투자를 하면 인플레에 대비가 되느냐, 네.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가격을 남한테 떠넘길 수 있는 기업. 이 기업이 어떤 기업들이냐? 그럼 기자님 말씀 들어보니까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둘 중에 그래도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우리는 어디에 지금 투자해야 될까? 이런 부의 시그널이 나온 상황에서. 네. 지금까지 나온 시그널로 본다면 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김작가 TV에 지난해 나와서 했던 말씀 드렸는데, 이게 처음에 주가가 튀어오를 때는 우리나라도 빠르게 튀어오르고 심지어 네. 미국보다도 더 빨리 튀어오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가 하락폭이 미국보다 항상 더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눌렀을 때 튀어오르는 힘이 훨씬 더 크니까 네. 초반에는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게 정답이죠. 네. 그런데 테이퍼링으로 가고 점점 이제 금리 인상으로 가면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 속도는 미국 경제를 봐가면서 운전을 하니까 이제부터는 상대적으로 미국에 투자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한 상황. 예를 들어 주가가 같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좀 더 약할 거고,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미국이 좀 더 세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이게 뭐 우리나라 위해서도 좋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위기가 왔을 때 미국에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놓으면 그게 우리나라로 다시 돈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 위기에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일본 사람들이 미국에 엄청난 투자를 해놨고, 그게 위기 때마다 힘을 발휘해서 일본으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본 경제가 위기에 강한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해외 투자에 굉장히 인색한 편인데 아직도 물론 지금 많이 늘어났음에도 네. 불구하고 일본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해외 투자를 계속 늘려나가는 게 그게 정답인 것 같고요. 특히 미국 같은 나라, 네. 이 모든 나라의 어떤 이 두뇌들이 모이고 자본이 모이는 나라에 투자하는 건 네. 앞으로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과 미국 중에서는 좀 미국에 투자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부의 시그널이 나온 상황에서 좀 어디에 좀 투자하면 좋을까요? 일단 인플레이션으로 갈 거냐 디플레이션으로 갈 거냐는 지금 정해진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준에서 이 샤오실의 바보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 네. 네, 프리드먼이 한 말 아시죠? 네. 그래서 연준이 종종 이런다는 거죠. 뜨거운 물을 틀어서 너무 뜨거우면 갑자기 찬물을 확 틀어버려서 아유 차가워, 그래서 막 이제 뛰쳐나가는 그런 상황이 이제 내년에도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냐 디플레냐를 이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확답을 드리긴 힘들어요. 그냥 다만 지금은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근데 찬물을 어느 정도로 틀지를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고, 이건 증세하고도 관계 있어요. 만약에 바이든 행정부가 증세를 충분히 하면 그것도 찬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얼마큼 거둘 수 있느냐, 이것도 찬물을 틀어서 디플레로 갈지 인플레로 갈지는 아직은 정해진 건 아닌데, 일단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나타나게 되면 현재로서는 그쪽에 대해서는 대비를 해둬야 되는데요. 주식에선 어떤 데 투자를 하면 인플레에 대비가 되느냐,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어디요? 가격을 남한테 떠넘길 수 있는 기업,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기업. 이 기업이 어떤 기업들이냐? 간단해요. 플랫폼 기업들. 예를 들어 아마존 같은 경우는 시장을 완전히 미국 시장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나라 쿠팡하고 아마존은 완전히 지위가 다르다고 봐요. 미국 사람들이 저는 아마존하고 쿠팡을 잘못 이해해서 쿠팡에 막 투자를 하셨다고 보는데, 쿠팡은 사실 시장을 지배하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아마존은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을 완전히 장악한 기업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이 과거의 전통적인 유통산업하고 경쟁을 했기 때문에 아마존이 가격 파괴를 하면서 들어갔지만, 이제 사실상 독점을 해갖고 이제 가격을 설정할 수 있죠. 자, 이렇게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또 뭐겠습니까? 바로 럭셔리 브랜드겠죠.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가격을 올리면 왜 자꾸만 더 사러 가지? 저는 이해 못하지만. 특히 한국에서 더 올리면 올릴수록 더 많이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해는 안 가지만 뭐 현실이잖아요. 그쵸. 뭐 시계라든가, 뭐 남성들이 좋아하는, 여성들이 좋아하는 백이라든가, 이런 럭셔리 브랜드는 가격을 전가할 수 있죠. 그리고 의약품, 요번에 우리가 확인했죠. 백신 가격 점점 올리잖아요. 자,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원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임금도 올라가고, 앞으로 이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원재료 값도 올라가요. 자, 그런데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기업은 그보다 더 비싸게 팔아넘기면 되죠. 그럼 이윤이 더 늘어나겠죠. 인플레가 뭐가 두려워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가격을 전가할 수 없는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기업들은 원가는 확 올라왔는데 가격은 전가를 못해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갈까요? 이윤이 줄어드는데?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를 패고 나간 것도 있어요. 물론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죠. 인플레이션이 올지 디플레이션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앞으로 나쁠 것이다, 이 뜻은 아니고요. 이제 외국인들 눈에 볼 때는 뭐냐면 TSMC는 시장을 거의 완전히 장악을 했으니까 TSMC가 가격을 뭐 10%, 20%, 20% 올려도 10% 올린다고 발표해도 TSMC에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반도체는 어쨌든 아무리 과점 형태라 하더라도 경쟁사가 있고
가격을 100% 전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대비가 덜 돼 있는 기업으로 본 거고, 삼성전자 물론 좋은 기업이고 사이클 타서 언젠가 또 올라갈 거고 계속 사이클 타면서 올라갔죠. 그렇지만 지금 당장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가격 전가 문제도 있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반도체 시장에서 가격 전가를 남한테 할 수 있는 기업과 아닌 기업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이제 회사 같은 경우는 뭐 ASML 맞나? 저도 헷갈리는데 ASML 같은 경우는 가격 전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은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고 TSMC랑 우리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는 기업은 디플레이션이 와서 물가가 전체적으로 내려갈 때도 제품 가격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품 가격을 덜 내려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기업들은 디플레에도 대비가 되는 거예요. 둘 다에 대비가 되죠. 네네. 리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다 잘 나가지만 리플레이션이란 건 2% 정도 물가가 오르는 상태. 이 상태에서는 이 기업이 저기 좀 잘 나가지만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이 왔을 때는 저는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금리 인상 문제인데 제가 이제 앞부분에서 한참 말씀드렸는데 뭐였냐면 바로 지금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이제 테이퍼링과 인플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예전에는 40%였는데 GDP 대비 이번에는 미국의 기업 부채 비율이 50%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래요. 지금 부채 비율이 정리가 안 됐는데 디레버리징 없이 지금 금리가 올라가게 생겼어요. 내년에 언젠가는. 자, 그러면 어떤 기업에 투자하면 안 될까요? 빚을 많이 지고 있는 기업들이죠. 왜냐하면 자, 빚을 똑같이 예를 들어 같은 영업을 하는데 50억을 빚지고 하는 기업이랑 5억을 하는 빚지고 하는 기업이랑 앞으로 이윤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자 비용이 늘어나는 거죠. 똑같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그쵸. 이제는 이자 비용이 늘어나서 이게 딱 원가에 부담이 되니까 앞으로 이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건 그렇게 현명한 게 아니죠. 긴축으로 갈 거니까 조금씩. 그렇기 때문에 부의 시그널을 봐가면서 어디에 투자할지를 같은 업종이라도 이제 부채 비율을 볼 때가 됐다. 지금은 무빙 워크를 타고 쫙 가던 상황에서 이제 거꾸로 내려온다. 그럼 이 두 가지를 보셔야죠. 지금 시점에서 부채 비율은 진짜 무조건 봐야 되는 영역이겠네요. 그럼 미국의 이제 버블이 붕괴되기 좀 시작을 하면 우리나라는 좀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기자님? 이제 먼저 질문의 이 가정인 미국의 버블이 붕괴될 것이냐 여기서부터 좀 따져보고 싶은데요. 미국 주가가 어느 정도 비싸냐? 비싸죠. 비싼 편입니다. 근데 닷컴 버블이나 대공황보단 싸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붕괴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주가만 놓고 봤을 때 이제 버블이 붕괴된다 하더라도 타격이 그때만큼 있을 정도는 아니에요. 주가만 놓고 보면. 그래서 지금 아직도 뭐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뭐 전통적인 강세론자, 뭐 캔 피셔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아직도 좀 더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 하워드 막스나 이런 분들도 아직도 그렇게까지 비싸진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금리가 굉장히 낮은 상황에서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고평가되어 있지는 않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말하자면 버블 붕괴를 증시에서 걱정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좀 더 오르거나 이제 아니면 금리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빨리 오르거나 뭐 테이퍼링이 굉장히 가속화된다면 걱정을 해야겠지만 지금 만약에 미국이 테이퍼링한 속도만 조절할 수 있으면 증시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저는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약간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봐야 되는 건 시그널이 부동산 가격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왜냐하면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냐면 전미 이 부동산 중개인 협회가 지난 5월 달에 미국의 부동산 가격의 그 중위값, 가운데 값이에요. 딱 가운데 값. 제일 비싼 이 집부터 가장 싼 값의 딱 가운데 값이 얼마큼 올랐나 봤더니 1년 만에 23.6%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집값 상승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언제부터 올랐냐면 2012년부터 올랐는데 실질 주택 가격이 85%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명목 주택 가격은 2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부동산 가격에 대한 어떤 불만이 지금 막 폭주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은 부동산에 대한 태도가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요. 어느 정도로 다르냐면 아들 부시 대통령이 재선을 할 때 이제 재선 유세를 하러 나왔어요. 네, 뭐라 그랬냐면 유세 연설 내용인데 여러분 제 임기 동안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제 업적 중에 최고의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저를 재선을 시켜주시면 집값을 더 많이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연설을 했어요. 진짜로 이게 믿기지가 않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집값을 올린 것을 업적으로 보는 나라거든요. 공화당은. 근데 지금 대통령은 어느 당이죠? 민주당이죠. 그렇잖아요. 민주당이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의 그 대통령인 바이든이 볼 때 지금 네.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오르니까 네. 서민들 생활이 지금 되게 어렵단 말이죠. 네. 미국의 민주당도 서민들 생활이 좀 신경 써야 되는데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네. 지금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 오르는 상태의 이 집값에 대해서 무시무시한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로버트 실러 교수인데. 아, 네. 들어봤습니다. 유명한 분이죠. 기사 얼마 전에 나왔던 것 같은 몇 개월 전에. 네, 맞습니다. 그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일 뿐만 아니라 2005년에 부동산 가격이 붕괴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맞췄던 분이죠. 전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데 왜 이분이 아무 말씀이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요? 앞으로 집값이 1년 정도는 더 오를 수 있는데 네. 3에서 5년 뒤에는 지금보다 훨씬 싼 값에 집을 살 수 있을 것이다. 2003에서 5년 정도 그때 경고랑 똑같은 방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1년 정도는 더 오를 수도 있다. 내가 보기에도. 이거 지금 계속 돈을 뿌리고 있으니까. 근데 3에서 5년 뒤에 집값이 더 싸진다? 그게 걱정인 거죠. 집값이 싸지는 건 사실은 주가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떨어지는 건 주식 투자 한 사람 있고 안 한 사람이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일부 부자들이 사실 많이 했지. 네. 뭐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도 주식 투자 안 한 사람이 미국에서도 워낙 많기 때문에 큰 주식 문제가 안 해도 뭐 살아갈 수 네. 있죠. 네. 근데 미국의 자가주택 보유율이 얼마냐면 64% 정도 돼요. 한 3분의 2 정도가 집을 갖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높네요. 네, 우리나라가 한 50%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최근에 62% 정도 됐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원래 56%였는데 요즘에 영끌 투자를 하면서 62% 정도로 올라갔을 거고요. 미국이 한 64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집값이 하락하면 정말 전 미국적인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슐러 교수의 예측이 이번에도 또 맞으면 이분이 되게 입이 무거워요. 그러니까 매년 위기가 온다 그러면서 또 뭐 그런 분이 아니라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딱 나타나서 이제 버블인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여지를 준 거죠. 1년 정도는 더 오를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문제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쪽에서 앞으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조금 있고요. 네. 그게 어쨌든 여지를 좀 뒀어요. 이분도 정확하게 시기를 안다는 건 불가능하니까 지금 이제 다만 집값이 너무 비싸다는 것만 알고 있는 거지.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미래가 올 거냐. 이제 버블이 혹시라도 이제 부동산 가격에서 슐러 교수의 예측대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번에 어떻게 될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의 전문가들은 자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자기 나라 나쁘다 그래.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는 맨날 그래요. 이제 달러화 붕괴된다. 네. 제국은 무너진다. 자꾸만 그러면서 뭐 제3세계에 투자해라. 뭐 개도국에 투자해라 그러는데 아니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제일 나은데 왜 자꾸 이렇게 어디다 투자하라는 거야? 미국 말고.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왜 앞으로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하거나 또는 미국의 달러화 자산을 가져야 하냐 하면 지금 미국이 돈을 엄청나게 풀었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모두들 이제 미국이 푼 건 기사에 많이 나오니까 미국의 연준이 진짜 돈 많이 풀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착각입니다. 미국의 연준이 돈을 그렇게 많이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유럽이나 일본보다 훨씬 덜 풀었어요. 자, 중앙은행의 자산, GDP 대비 중앙은행의 자산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게 연준이 돈을 얼마나 풀었냐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인데 자산이 얼마나 많냐, 연준이? 이건데 연준이 GDP 대비 자산이 33%예요. 미국 연준은. 자, 유럽 같은 경우에 유럽 중앙은행은 유럽의 전체 GDP 대비 자산이 57%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푼 거예요. 그리고 일본은 127%예요. 자, 이제 그러니까 위기가 왔을 때 어느 나라 자산을 가져야 될지가 지금 벌써 딱 떠오르죠. 미국이 그나마 돈을 제일 덜 풀었네. 저는 레이 달리오가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정말 훌륭한 분이시긴 한데 왜 자꾸 미국에 대해서 불신을 하지? 저는 워렌 버핏이 말하는 것처럼 미국의 장래에 대해서 자꾸만 믿잖아요. 미국이 더 믿을 만한데 왜 그러지? 그리고 심지어 중국하고 비교해도 아까 미국이 GDP 대비 연준 자산이 33%라고 했잖아요. 중국 인민은행의 자산은 35%. 아니 개도국 주제에 뭐야 이거 왜 미국 맞고 돈을 풀고 그래? 이런 생각이 들죠. 이왜 중국이 이렇게 되냐 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 앞지르겠다고 돈을 너무 많이 풀었어요. 그때 막 있는 대로 돈을 뿌리다 보니까 중국의 구조가 미국보다 더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위기가 온다면 이제 만약에 혹시라도 버블이 문제가 생긴다면 저는 아직도 미국 쪽으로 돈이 몰릴 거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조금 더 불리하다고 봐야죠. 미국에서 심지어 버블이 꺼진다 하더라도 이번에도 미국으로 한 번 더 돈이 몰릴 것 같다. 물론 또 반복적으로 만약에 미국의 위기가 온다면 그때는 언젠가 달라질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어쨌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불리하고 미국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위험할 때는 미국. 달러 자산이죠. 아직은.
자, 그럼 장기 부채 사이클 시작되기 전에 시장의 신호를 잘 살피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시장의 신호를 좀 잘 살피기 위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거 뭘까요? 네. 일단 장기 부채 사이클에 네.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네. 부채 사이클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 이제 레이 달리오랑 하워드 막스입니다. 둘 다 아주 유명한 분이죠. 네. 레이 달리오는 별명이 헤지펀드의 제왕이니까. 왜냐하면 세계 최대 헤지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제왕이라고 불릴만 하죠. 브릿지 워터였나요? 네, 브릿지 워터. 근데 브릿지 워터 어소시에이션이 네. 참패를 했습니다. 작년에. 맞아요. 무슨 일이 있었냐? 작년에 그렇게 장이 좋았는데 남들은 막 다 진짜 2배 벌었네 할 때 마이너스 10%. 이 헤지펀드의 제왕이 도대체 이게 도대체 성적이 왜 이렇게 나빠? 이분이 글쎄 너무 장기 사이클을 믿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처음에 이 코로나19 위기가 왔을 때 계속 강조한 거예요. 우리가 90년짜리 사이클이 하나 있는데 이게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대공황 이후에 벌써 이제 90년이 넘게 지났으니까 이제 장기 사이클이 붕괴될 때가 왔다. 그러다 보니 이분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자꾸만 금 사라 그런 거예요. 금값이 제일 비쌀 때 금 사라 레터 보내고 제가 여기 나왔을 때 기억나세요? 제가 금 조심하셔야 된다고 네. 지금 제가 재작년에 제가 금 사라 그랬지만 네. 제가 김 작가 TV 나온 건 작년에 작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조심하셔야 된다고 재작년에 사라 그랬지만 이제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 레이 달리오는 자꾸 금 사라 그러시길래 이상하다. 내가 보기엔 금 사면 지금 안 되는데 왜 저러시지 했는데 마이너스 10% 나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뛰어난 진짜 투자자도 진짜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그렇죠. 그렇게 정말 대가도 실수를 하는 애가 있다면 2020년인 것 같고요. 저는 이분이 여전히 대가라고 봅니다. 그쵸. 그리고 장기 부채 사이클도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게 언젠가는 붕괴될 수 있다고 보는데 네. 다만 그 시기를 맞추기가 불가능하다. 네. 근데 이제 하워드 막스도 이런 장기 부채 사이클이 있다고 보고 네. 레이 달리오도 장기 부채 사이클이 있다고 보는데 두 분의 행동이 2020년, 21년에 달랐어요. 네. 레이 달리오는 위기 온다 너무 확신을 하고 정말 보수적으로 정말 위기 대응용으로만 전부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바람에 마이너스 10% 되는 바람에 사우디에서 돈을 다 빼갔죠. 그래서 이 헤지펀드 규모가 4분의 1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네. 근데 하워드 막스는 그래 장기 부채 사이클 언젠간 깨지겠지. 그걸 어떻게 내가 예측해? 몰라. 언제 깨지지는 난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아직은 그렇게까지 비싸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하면서 적극적인 투자를 했고 하워드 막사는 성공적인 투자를 했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제 여러 대가들 중에서 이제 투자의 제왕으로 또 역시 꼽을 만한 분이 전 켄 피셔라고 보거든요. 네. 이분 정말 투자 정말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이분 말씀을 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진짜 중요한 워딩이 있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되는 워딩인데요. 네. 약세장은 비명 소리와 함께 오는 게 아니라 신음 소리와 함께 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대폭락과 함께 주가 하락이 오는 게 아니라 이게 야금야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봉 기준으로 한 2달 정도 음봉을 보이면 즉 한 달 기준으로 주가가 이렇게 살짝이라도 하락한 상태로 2달 정도 S&P 지수가 떨어지면 그럼 하락장이 왔나? 이때부터 좀 의심을 해라. 이게 바로 이 켄 피셔의 조언이거든요. 네. 지금 뭐 S&P 500 지수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잘 오르고 있죠. 근데 9월부터 조금씩 이상하죠. 네. 이제 9월, 10월에 이제 혹시라도 켄 피셔의 말대로 음봉이 한 2-3달 연속으로 뜨는지 이제 슬슬 이제 좀 살펴봐야 돼요. 이번 가을부터. 그러면 약세장 전환 가능성을 조금 봐야 되는데 너무 섣부르게 움직일 필요는 없어요. 켄 피셔가 강조한 게 뭐냐면 만약에 폭락을 해버리면 이건 아예 반등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주식을 못 샀던 굉장히 포모 Fear of missing out. 야, 나만 지금 벼락거지 됐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폭락을 하면 사줬다고 생각해서 확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런데 월봉 기준으로 2-3달이 되면 사람들이 지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약세장의 오히려 신호기 때문에 첫 번째 봐야 될 건 이게 90년 장기 사이클이 혼자서 끝났다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레이 달리오도 실패하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켄 피셔의 조언대로 시장에 약간 한 발 늦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 한 넉 달 정도 늦게 대응하라는 게 켄 피셔의 조언이니까 한 석 달에서 넉 달 정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역시 제가 계속 강조했던 인플레이션 지표를 봐가면서 움직여도 된다. 지금 어쨌든 계속해서 지금 먹히고 있어요. 지금 연준 의장이 얘기할 때마다 시장에서 맞아 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물가 상승률은 일시적인 거다. 걱정하지 마. 우리 연준이 해결해 줄게. 아직 시장이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직은 믿읍시다. 아직 의심하지 말고요. 아직은 믿고 시장이 언젠가 연준을 의심할 때 같이 의심하면 돼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왔다고 믿는 날 같이 움직이면 되고요. 또 하나는 테이퍼링이 자꾸만 가속화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위험하냐 아니냐 조금 따지기가 어렵지만 지금 이제 어쨌든 작년까지만 해도 테이퍼링 한다 해도 좀 먼 미래인 줄 알았는데 그쵸. 이게 점점 당겨지면서 테이퍼링 끝나는 시점이 내년 여름 정도까지 당겨진 걸 보면 약간은 이제 경계심을 가져야 되죠. 만약에 이보다 더 빨라지면 이거 진짜 문제 있는 거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역시
그것도 조금 늦게 반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저는 금융스타가 나타나는 게 제일 무섭다고 생각하거든요. 금융스타요? 네, 금융스타. 이게 갤브레이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이제 미국의 하버드대 교수인데 네. 이분이 발음하기 힘들어. 갤브레이스. 갤브레이스. 발음하기 힘듭니다. 네. 대학교 때부터 아주 힘들어했어요. 이분 발음하기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역시 못하고 있어요. 네. 그냥 한국말로 할까요? 갈브레이스? 이렇게 할까요? 네. 갤브레이스 교수 같은 경우에 이제 뭐라 그러냐면 금융위기에 대해서만큼은 인간의 기억력이 너무 짧다. 위기가 계속해서 반복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한없이 오르면 이제 금융위기는 영원히 극복했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금융위기가 오기 직전에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돈을 엄청나게 벌었던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시장을 현혹하고 그 사람을 따라서 제2, 제3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 뛰어들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다. 이런 강조를 했거든요. 이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이제 1987년부터 1989년까지 일본의 오노우에 누이라는 일본 여성이 있습니다. 이분이 술집에 이렇게 여성분이 나오는 그런 술집으로 시작을 하셔서 그런 술집을 여러 개 단란 주점 뭐 그보다 좀 뭐 이런 거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뭐 그런 술집을 2개나 운영을 하신 거예요. 이분이 원래는 이제 종업원으로 시작해서. 근데 2개 정도 하니까 이분이 돈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렇죠. 10억 원 정도를 투자했는데 이게 막 한 11억 원 이렇게 되는 이 채권 투자를 한번 성공을 했어요. 그런 다음부터 이분이 주식 투자에 마력에 빠진 거죠. 네. 근데 그 당시에 1987년부터 89년까지가 일본의 버블기였거든요. 주식을 사기만 하면 올라가는 거야. 뭘 사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의 신처럼 군림하게 된 거죠. 근데 어떤 실수를 했냐면 자기 주식을 전부 다 담보 잡혀갖고 또 주식을 사고 다시 그 주식을 딱 전부 담보 잡혀서 또 주식을 사고. 너무 위험하다. 그러니까 항상 담보 비율을 그 당시에는 거의 99% 담보를 받아줘서 그러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원래 시드머니 그렇게까지 많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움직였던 돈이 30조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역사상 개인 투자자가 움직였던 돈으로는 최대입니다. 30조 원이면 뭐 얼마나 큰 돈이냐? 삼성그룹 뭐 이 정도 수준하고 맞먹는 거죠. 진짜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로서는 진짜 엄청난 돈이었는데 이게 다 뭐냐면 주식을 담보로 또 돈을 빌리고 주식을 담보로 또 돈을 빌리고 이랬는데 이 사람이 유명해지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일본의 그 뭐 시중은행에 그 저명한 시중은행의 은행장들이 여기 가서 이분한테 주식 좀 찍어달라고. 어느 주식 사야 되냐고. 근데 이 사람의 뭐 특별한 재주가 있었던 게 아니고 어떻게 했냐면 두꺼비상을 갖다가 이 고급 술집, 요정이라고 부르는 이 고급 술집에다가 모셔다 놓고선 여기다가 두꺼비상에 이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일본은 이 토속시장이 발달했잖아요. 그쵸. 절할 때 이렇게 떠오르는 종목을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절할 때 갑자기 머릿속에 삼성전자가 떠올라. 삼성전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사는 종목은 다 올랐어요. 왜? 거기에 은행장들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쫙 모여갖고 그 두꺼비 의식에 다 참가를 해갖고 삼성전자 그러면 다음날 삼성전자를 다 사니까 그 주식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 사람이 한때는 정말 일본의 주식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 큰 손이었는데 버블이 꺼지니까 어떻게 됐느냐. 91년에 결국은 전 재산을 잃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버블 레이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름 멋있네요. 네, 버블 레이디. 그래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주가가 한참 올랐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현상이 주식시장이 더 오를 것이라고 그 이론적 배경을 자꾸만 내세우고 돈을 엄청나게 벌어서 좀 무리한 투자를 해서 자기가 있는 대로 빚을 내서 투자한 사람이 돈을 벌었다고 할 때 이때가 굉장히 위험할 때고 대부분은 그 위험에서 빠져나가지 못해서 같이 폭탄을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내년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굉장히 주의해서 이제 앞으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뭐 비슷한 예로 완전히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유튜브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재테크 쪽에서도 이제 뭐 스타들이 탄생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도 일종의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작은 신호로 좀 볼 수 있을까요? 책에서도 보면 초반에 보면 그 학증 편향, 유튜버와 유튜브 채널에서 우리가 어떤 주식이 굉장히 키워드로 자주 나올 때 그건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유튜브가 진짜 투자할 때 진짜 많은 분들한테 투자의 지평을 넓히고 그렇죠. 정말 클릭하면 되니까. 이제 전문가들의 지식을 정말 생생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박정훈 너무 좋은 기자님이 이 이야기를 그냥 무료로 클릭하면 볼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유튜브를 활용하는 건 정말 좋다고 봅니다. 근데 유튜브의 바른 활용법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걸 잘못 사용하면 유튜브 때문에 돈을 잃게 될 수가 있어요. 독이 될 수 있다. 네, 독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튜브 알고리즘의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카카오 주식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카카오를 한번 검색을 했어요. 근데 네. 뭘 검색하냐면 카카오 주식을 사야지 하는 생각에서 카카오 주식 추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한번 봐요. 네. 그럼 유튜브 알고리즘은 이 사람이 카카오 주식을 추천하는 그런 유튜브 컨텐츠를 좋아하는구나. 네. 계속 피드가 옵니다, 나한테. 그 문제점은 뭐냐면 내 입장에서 봤을 땐 세상의 모든 유튜버가 카카오를 추천하는구나. 그쵸. 내가 오는 피드만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알고리즘 그렇게 추천해 주니까. 네, 알고리즘이 추천해 주니까. 네. 그리고 저도 이제 만들어 봤어요. 이제 카카오를 추천하는 분 반, 카카오를 추천하지 않는 분 반, 이렇게 해서 이제 반반 이렇게 연사를 출연시켜 봤더니 사람들이 다 카카오를 사려고 하던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네. 카카오를 추천하면 조회수가 엄청나게 나오는데 카카오를 추천하지 않은 분, 주식 사지 마라 했던 분은 조회수가 안 나와. 조회수가 안 나온 것을 넘어서 악플까지 달리죠. 악플까지 달리죠. 네. 네. 왜냐하면 이 주식에 네. 대한 네. 개별 종목에 대한 안 좋은 의견을 하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피드가 나한테 올 때 너무 과도하게 오면 그때가 사실은 꼭지라고 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카카오를 사고 싶은데 이제 피드가 계속 와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카카오를 사지 말아야 되는 이유 이런 식으로 카카오의 부정적인 걸 검색어로 직접 넣어서 한번 넣어보시면 유튜브를 그렇게 하면 바르게 활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튜버들이 다 진짜 다양한 유튜버들이 있고 그쵸, 이렇게 그쵸. 김 작가님처럼 네. 뛰어난 유튜버들은 아마도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유튜브를 컨텐츠를 만들어 왔고 네. 온갖 컨텐츠를 만들다 보면 이제 추천한 컨텐츠 아닌 컨텐츠도 굉장히 논리적인 그런 얘기들을 다 했을 거고요. 네. 검색어를 넣어서 확인을 해본 다음에 이 주식을 사라고 한 사람의 논리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논리를 다 들어본 다음에 확인을 해야지 피드로 오는데 수동적으로 해버리면 이 알고리즘한테 당해버립니다. 그래서 유튜브의 노예가 되지 마라. 유튜브를 지배하라. 이거는 뭐냐면 검색어를 잘 활용하시라. 이렇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자님이 알고리즘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알고리즘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유튜브의 노예이기 때문에 저는 구글의 노예이기 때문에 피드를 알고리즘은 신이기 때문에 저도 알고리즘의 늘 존중하고 있고요. 신이시여. 근데 뭐 기자님 말씀대로 사실은 이게 뭐 어떤 특정 종목에 있어서 당연히 좋은 이야기가 있으면 사실 그런 이야기들만 나한테 또 뜨는 거잖아요. 이게 네. 정치로 한다면 보수 쪽이신 분은 보수 이야기만 막 나오고 이제 진보이신 분은 진보 이야기만 막 나오다 보니까 누가 옳고 그른지 명확하게 판단을 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종목이라도 만약 산다 판다 해서 양쪽 의견을 다 듣고 우리가 좀 판단하자. 네, 맞습니다. 네. 그 말씀을 뭐 저도 유튜버로서 너무 공감하고 있습니다.